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왜 저희가 삼성물산을 가져왔냐? 왜 하필 삼성물산인가요? 예, 삼성물산 주가가 최근 17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17만 원대를 기록한 건 2015년 9월 이후 약 8년 5개월 만입니다. 이게 사실 2015년 9월이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해서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 직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이후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서야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뭐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이달에 열리는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을 주당 4,500원으로 늘려라. 아, 그렇지. 이게 삼성물산은 2,250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를 늘려라. 2배로 늘려라. 그렇지. 그리고 자사주 5천억어치를 매입해서 소각시켜라 등의 주주안을 했는데 주가에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 1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잖아요. 이런 삼성물산의 변화가 국내 증시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미약하지만 거대한 도약을 그런 게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바바리안, 야만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헤지펀드, 사모펀드들이 얘들이 먹튀하고 가는 상황이 될 것이냐? 우선 삼성물산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이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삼성물산, 그렇지. 건설사. 그쵸.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서로 다른 4개의 사업 부분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토목, 건설, 그리고 무역투자. 이게 무역투자가 사실 상사죠. 예, 상사. 예전에 부르면 상사죠. 종합상사. 그리고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리조트 부분. 요거는 좀 친근하네요. 네, 푸바오 때문에 친근하죠. 여기 잘하는 곳이네. 네. 푸바오도 하고. 그리고 패션 부분, 그뿐인가요? 계열사 지분 가진 거 보세요. 삼성물산의 힘은 계열사 지분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5% 갖고 있고 삼성생명 19%다가 요즘 가장 핫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43%나 됩니다. 사실 이게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또 생명을 지배하고 네.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네. 구조잖아요. 이게 네. 뭐 지주회사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동안 뭐 이재용 회장이 그룹의 가장 큰 회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에버랜드와 패션을 또 합치고 이걸 또 물산하고 합치고 이렇게 해서 좀 삼성물산 자체가 몸집이 상당히 커진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중요한 계열사에 지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사실상 지주회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중요한 지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산만 66조라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해서 지난해 영업이익만 3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시총은 근데 얼마입니까? 겨우 30조 원이에요. 그러니 행동주의 펀드가 나서서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행동주의 펀드가 뭐 배당을 늘려라 이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 주식 사들여가지고 소각시켜라 이런 거 요구하는 건가요? 배당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가치 상승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나 바이오 등 이런 요즘 신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배구조도 개선해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액에 뭐 많고 적음 이런 거 차치하더라도 일단 뭐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런 진단, 처방, 이 방향성 자체는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 투명한 의사결정이 담보돼야 하거든요. 투명한 의사결정 그게 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삼성물산은 미안하지만 예컨대 아들 격인 삼바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가 얼마까지는 수익이 안 날 것 같아. 그런데 언제까지는 수익을 내도록 해볼게. 그리고 이때 수익을 내면 니네한테 얼마를 배당할게. 이런 부분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렸거든요. 예전에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네. 삼바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주주들은 계속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또 나서면 소액주주들도 맞아 나도 동의해 나도 그렇게 네, 생각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주주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기업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표 대결로 누르면 끝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청사진 정도는 제시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뭐 주총 표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주의 펀드가 뭐 다들 질 거라는 평가가 되게 많긴 해요. 근데 그렇죠. 삼성물산이 워낙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총수 일가측 지분도 많습니다. 30%가 넘어요. 30%. 계열사 다 포함해서요. 여기에 KCC 같은 우군 역할을 하는 그런 지분도 있고요. 그럼 다 포함하면 사실상 과반이 넘습니다. 반면 행동주의 펀드는 1% 보유한 곳도 드뭅니다. 표 대결에서는 당연히 지겠지만 이번 행동주의 펀드가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주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결국 삼성물산이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기자가 삼성물산 중심으로 얘기를 꺼냈다면 저는 이 행동주의 펀드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행동주의 펀드가 뭐냐?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이 돈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게 바로 이 행동주의 펀드거든요. 이 전에는요, 이 기업을 인수하고 장기간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큰 규모의 사모펀드, 그리고 뭐 작은 지분을 갖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같은 거 요구하고 뭐 이사회 같은 데 들어가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작은 규모의 헤지펀드,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둘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졌어요. 제가 혼용해서 쓸게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 뭐 먹튀, 바바리안, 기업 사냥꾼 이런 그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할 거냐. 기업 사냥꾼, 물론 이제 일견 타당한 면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 행동주의 펀드를 성격을 이렇게만 규정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 기업 사냥꾼 시대는 미국에서 만든 1980년대 정도 얘기거든요. 그나마 최근까지 가장 늦게까지 활동한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행동주의 펀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2005년에 KTNG를 공격했던 칼 아이칸 정도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다양해요. 미국에서도 이제는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하고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는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웅필 APC 자산운용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동주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기에 행동주의 투자자에 따라 추구하는 바나 행동 양식이 다르다. 행동주의 투자자가 개입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주의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행동주의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옛날에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미지만 갖고 특히나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초기에 이제 시작이 외국계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먹튀 이미지, 특히 칼 아이칸 같은 그런 이미지만 너무 강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떤 행동주의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과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 기업과 펀드가 협력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뭐 어떤 걸 좀 알려드리면 될까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지금이야 오픈 AI 투자를 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지금 주가를 높이고 있죠. 지금 시총 1위일 거예요. 그쵸. 주옥 증시. 근데 1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끔찍했어요. 왜냐면 PC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윈도우하고 MS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줄어요. MS 태블릿 PC 뭐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2013년 정도까지 MS 주가가 $20 선에 그냥 뭐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 박스권에. 검색 시장도 봅시다. MS의 빙이 구글의 상대가 되나요? 안 됐거든요. 지금이야 뭐 조금 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스마트폰 OS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요, 결정적으로 당시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발머가 망해가던 노키아의 그 휴대폰 사업부를 또 덜컥 사버렸네. 아, 답답하다 진짜. 그런데 이즈음에 MS의 지분이 1%밖에 없던 밸류액트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었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가 MS의 고쳐야 될 부분들을 낱낱이 다 지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는 소리야 라고 주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죠. 결국 MS가 이 밸류액트한테 의석을 하나 줍니다. 이사회 의석을 하나를 줘요. 이후에 지금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이제 선임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임되는 과정에도 이 펀드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MS가 노키아 같은 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는데도 관여를 해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기업용 제품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조언도 합니다. 굉장히 사업적인 해안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게 이 당시 MS와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이런 조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서로 뭐 이렇게 표 대결을 한다거나 다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잘한 결정이에요. 지금 사티아 나델라의 MS 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당시 $20였던 게 지금은 $400를 넘어요. 20배가 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주주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이사회 의석 하나를 확보하는 일이 이렇게 미국도 쉬운 일은 아닌데 한국에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난도가 높아요. 좀 풀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의결권을 많이 보유한 주주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3% 룰이 있어요. 3%를? 예를 들어 내가 지분이 30%다. 그래도 최대 주주다. 그래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0% 지분 중에 27%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기서 3%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사회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데 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네,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주주의 의결권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미 있네요, 3% 룰. 네. 그럼 됐잖아.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사위원을 뽑기 전에 거기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이사회에 진출을 할 때는 그 3% 의결권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지배주주가 우선 이사를 뽑아요. 그 중에서도 감사위원을 선출하는데 결국 가장 표를 많이 보유한 최대주주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후보를 애초부터 제외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처음에 그 이사회 풀을 구성할 때 최대주주가 관여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만 3%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쟤는 나랑 다른 목소리를 낼 것 같아. 쟤는 감사원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애초에 싹을 자른다는 거죠. 애초에 이사회에 진출을 못하게 자기 의결권 으로 진입을 막는 거죠. 3% 룰이라는 게 사실상 효과가 없네. 그쵸. 근데 다행히 2020년 12월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감사위원 한 명은 이사 선출 과정부터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 명까지는 아예 분리해서? 예. 아니 좀 늘리지 왜 이렇게 한 명, 고작 한 명이야. 그래서 바로 3명 이상인 감사위원회에서 한 명 진출하는 것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과반수는 이렇게 분리 선출해서 뽑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3명 이상이에요? 네, 3명 이상입니다. 상장사는 3명 이상 두도록 하는데 근데 한 명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야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가 아닌 한국 증시에 눈을 돌리겠죠. 그렇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 좀 독립된 주주, 외부에서 들어온 주주가 한 명만 들어가 있어도 워낙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주주권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곳이라서 이 한 명이 워낙 또 많은 변화를 또 이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좀 부족하다. 더 늘리자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상법에 이사들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라는 걸로 바꾸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굳이 상법을 또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어요.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분명히 손해인 결정이었어요. 이 합병이.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삼성물산이 훨씬 가치가 높았는데 이거를 낮춰가지고 합병을 시킨 거니까요. 1대 0.35 비율로. 그렇죠? 당시 삼성물산 이사회 이사들은 그게 회사의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회사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하지만 일반 주주에게는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쪼개기 상장 이런 거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이죠. 뭐 카카오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LG엔솔이라든지. 그래서 이사회 이사들이 계속 주주의 눈치가 아니라 지배주주, 총수일가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동소이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지배구조의 문제다. 지배구조의 문제다. 이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이전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하기 힘들다. 정부가 아무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고 해도 결국은 문제는 뭐다? 지배구조를 좀 개선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당액을 얼마나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이건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삼성물산 주총에서 이번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뭐 이사직을 교체한다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감사위원을 뭐 선출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를 꺼낸 건 국내 1위 그룹인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이 삼성물산에 지금 주주 행동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져온 거죠. 그렇죠. 당장 그럼 삼성물산 주총이 언제입니까?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아침입니다. 삼성물산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 행동주의 펀드가 시작한 이 변화를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들 이 주총 내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기업 다음 편에서도요, 도마 위에 올릴 기업 하나를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